명승다운 마지막 모습. 신라의 명승 해공은 그 덕망과 학식이 높음은 물론 여러 가지 기행을 일삼는 귀인으로도 유명하답니다. 사람들은 해공을 일러 북의 화상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해공이 언제나 삼태기 하나만을 어깨에 메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닌 것에서 비롯되었지요. 부계란 바로 해공이 메고 다녔던 삼태기를 이르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공이 기거하던 저를 부계사라고 불렀답니다. 해공은 출가하기 전에는 귀족 천진공의 집에서 부엌 허드렛 일을 하는 노비를 어머니로 둔 세습적 노비로 이름은 우조였답니다. 해공이 7살 되던 해에 천진공의 몸에 심한 종기가 생겼는데 아무리 훌륭한 명의를 데려다 좋은 약으로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아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였어요. 몇 날 며칠 동안 온 집안은 문병을 온 사람들로 들끓었고 집안 분위기 또한 심상치 않자 우조가 어머니에게 여쭈었답니다. 어머니, 집안에 웬 사람들이 이리도 많습니까? 어린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하였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지. 주인 어르신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나 거의 다 돌아가시게 생겼구나. 어머니의 말에 어린 우조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였어요. 주인 어르신의 몸에 생긴 종기는 그렇게 해서 나을 병이 아닙니다. 어머니, 저를 주인 어르신께 데려다 주세요. 제가 그 종기를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얼토당토 않은 말에 어머니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으나 우조가 워낙 조르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주인 어른에게 문병을 드린다는 핑계로 아들을 데리고 천진공이 몸져 누운 안방으로 찾아갔답니다. 우조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방에 들여보내고 맹랑한 아들이 또 어떤 말을 할까 싶어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였어요. 방에 들어간 우조는 천진공에게 인사를 하고는 그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속으로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천진공은 저 아이가 왜 저러나 싶으면서도 어린 것이 자신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저런 것이겠거니 싶어 가만히 누워 있었답니다. 그런데 천진공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몸에 난 종기가 쓰라리고 아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더니 그 고통도 잠시 시커멓게 딱지가 앉은 종기가 터지면서 누런 고름이 바닥으로 철철 쏟아져 흘렀답니다. 천진공은 조금씩 신음소리를 내뱉으면서도 점차 온몸의 신혈이 가라앉고 종기 터진 자리가 시원해져 옴을 느꼈지요. 그 말을 들은 의원들이 부랴부랴 방으로 들어온 다음에야 우조는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천진공의 몸에 난 종기는 말끔히 나았으나 아무도 그것이 우조가 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동안에 쓴 약재들이 효험을 나타낸 것이라고만 여길 따름이었답니다. 다만 우조의 어머니만이 우조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었답니다. 어린 우조는 어느덧 장성하여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 우조는 여전히 천진공의 집에 기거하며 소일 삼아 매를 여러 마리 길렀답니다. 평소 천진공도 매를 좋아하던 터여서 그런 우조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지요. 하루는 천진공의 동생이 이웃 고을에 관직을 받아 부임을 하면서 천진공의 집에 인사차 들렀다가 우조가 기르는 매를 보고는 그 중에서 가장 영특하고 매섭게 생긴 매 한 마리를 가져갔어요. 며칠 후
천진공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 동생이 가져간 매가 바로 자신도 아끼고 좋아하던 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천진공은 내일 아침 일찍 하인을 시켜 찾아오도록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천진공은 날카로운 매 울음소리에 잠이 깨었는데 조용히 들어보니 간밤 자신이 동생에게서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한 매 울음소리 같아 이상히 여겨 얼른 밖으로 나가 보았지요. 그랬더니 마당에 있는 나뭇가지에 매 한 마리가 앉아 울고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분명 자신이 아끼고 좋아하던 그 매였어요. 천진공은 하인을 불러 물었답니다. 저 매는 분명 며칠 전에 내 동생이 데려간 매인데 어찌하여 저기 앉아 있는 것이냐? 하인은 굽신거리며 대답하였어요. 예, 소인이 알기로는 이른 새벽 우조가 다시 찾아온 것으로 압니다. 하인의 말에 천진공은 놀란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몇 해 전 자신의 몸에 난 몹쓸 종기가 치유된 것도 우조가 한 일이 틀림없는 것 같았어요. 천진공은 곧 하인을 시켜 우조를 자신의 방으로 들라고 명령하였지요. 천진공은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조용히 앉아 우조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우조가 방으로 들어오자 천진공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조를 상석에 앉게 하고 큰 절을 올렸답니다. 천진공은 떨리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예전에 저를 살려주신 은혜 무엇으로 갚으오리까? 지금껏 이렇듯 훌륭하신 분을 몰라 뵙고 무례하게 행동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천진공의 말에 청년 우조는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었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출가하여 산으로 들어가 이름을 해공이라 하였지요. 해공의 기행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어요. 절에 있는 우물에 들어가 두세 달을 나오지 아니하다가 나올 때 보면 꼭 푸른 옷을 입은 동자를 앞세우고 나왔는데 더욱 기이한 것은 동자나 해공의 몸에는 물 한 방울도 묻어있지 않았어요. 해공이 늙어 항랑 사이에 기거할 때 당대의 명승 원효와 가끔 만나곤 하였는데 하루는 둘이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힐난을 퍼붓자 그대로 바지를 내리고 시냇가에 똥을 누었어요. 그러자 방금 전에 잡아먹은 물고기가 그대로 살아 헤엄쳐 가니 사람들이 이를 보고 혀를 내둘렀답니다. 또한 명랑대사가 당나라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돌아와 금강사를 창건하고 학덕이 높은 여러 고승들을 초대했는데 유독 해공만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에 명랑대사는 향을 피우고 해공이 오도록 빌자 잠시 후 퍼붓는 장대비 속을 뚫고 해공이 웃으며 도착하였어요. 그런데 그의 옷이나 신발에 빗물 한 방울 묻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산길에 쓰러져 죽어있는 해공을 발견하였어요. 시체는 썩어 악취를 풍기고 그 주위로 온통 벌레들이 들끓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그는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는데 해공은 멀쩡히 살아서 술에 잔뜩 취해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전하는 해공의 이적은 끝이 없습니다. 해공의 마지막 모습 또한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로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해공은 입은 옷 그대로 허공에 떠서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답니다. 과연 명승다운 마지막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 없이도 통하는 마음. 로마의 황제와
이스라엘의 한 랍비가 신기하게도 태어난 생년월일이 똑같았답니다. 그런 인연으로 두 사람은 아주 친하게 지내었지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서 두 나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에도 황제와 랍비의 우정은 계속되었답니다. 서로 바빠서 두 사람이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였어요. 이거 참 난처한 문제로구나.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청해야겠어. 황제는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항상 랍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의견을 들었답니다. 어느 날 황제는 랍비에게 또 사람을 보내 자신의 고민에 대한 의견을 물었어요. 현명한 도움의 말을 부탁드리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내가 죽은 뒤 내 아들이 황제 자리를 물려받게 하는 일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 티베리어스를 자유 관세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이요. 그런데 나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밖에 이룰 능력이 없구려. 두 가지를 모두 이루어 내 소원을 풀 길은 없겠소. 이 무렵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질문에 이스라엘 랍비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뻔하였어요. 그래서 랍비는 황제의 질문에 답장을 써 보내지 않았답니다. 특사가 답장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황제가 물었지요. 편지를 왜 받아오지 않았지? 랍비가 아무 말도 없던가? 네, 폐하. 랍비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다만 폐하의 편지를 읽어본 다음 제 앞에서 어린 아들을 무등 태운 다음 아들에게 비둘기를 주어 하늘로 날려보내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랬단 말이지. 특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은 황제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랍비의 생각을 알겠도다. 아들에게 먼저 왕위를 물려주고 그 아들로 하여금 관세를 자유화시키라는 것이다. 비둘기를 날려보낸 뜻이 그 의미가 분명할 것이야. 얼마 후 황제는 다시 한번 특사를 랍비에게 보내었답니다. 랍비여, 로마의 장군들 중에서 나를 해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장군들이 여러 명이나 있소. 그들을 어떻게 다루었으면 좋겠소. 황제의 편지를 받아본 랍비는 역시 아무 말 없이 뜰에 있는 밭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는 배추 한 포기를 뽑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런 다음 또다시 밭에 나가 한 포기를 뽑아오고 다시 가서 한 포기를 뽑아오는 행동을 반복하였어요. 특사가 전해준 랍비의 행동을 듣고 금세 황제는 그 속뜻을 알아차렸지요. 차근차근 처리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적들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오. 차례로 한 사람씩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랍비가 배추 포기로 보여준 자신의 뜻은 바로 이러했답니다. 가둬놓은 달. 헬름 시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였어요. 고민하는 거야 나쁘지 않지만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내는 게 탈이었지요. 어느 해 10월 헬름을 다스리던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민들을 모아놓고 낮이 점점 짧아지는 문제에 대해 회의했답니다. 낮이 짧아지는 것은 정말 큰 골칫거리였지요. 사람들이 일터를 나설 무렵이면 벌써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기 일쑤였고 구불구불한 길에서는 길을 잃기도 하였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메노킴이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각하군. 정말로 심각해.
길이 어두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그것도 빨리 말일세.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 도시와 마을로 장사를 하러 다니는 야콥이 말하였어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거리마다 기름 등잔을 켜놓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켜면 괜찮을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하나가 조그맣게 말하였어요. 잘됐다. 이제부턴 우유 배달부 핀카스가 엉뚱한 집에 우유를 배달하는 일이 없을 거야. 다른 사람도 말하였지요. 이 자크 순경도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잡지는 않을 테고 말이야. 몇몇 노인들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흥분해서 엉덩이를 들썩거렸어요. 시민이 이 도시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생각이 있으면 누구의 생각이든지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지혜로운 사람이 찬성한다고 말하려는 순간 메노킴이 나섰답니다. 기름 등잔으로 거리를 밝히자는 생각은 좋소이다. 하지만 가로등을 설치하는 비용과 기름값이 얼마나 들지 생각해 봤소. 우리 시에는 그만한 돈이 없소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멋쩍어 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물론 거리에 기름 등잔을 켜려면 돈이 무척 많이 들겠지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였어요. 이윽고 레우벤이라는 노인이 입을 열었답니다.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달이 뜨면 밤에도 환하잖소. 보름달이 거리를 훤히 비춰주니까 그것도 공짜로 말이요. 다른 노인이 말하였어요. 맞소이다. 하지만 그 보름달 덕을 볼 수 있는 건 한 달에 고작 며칠뿐이요. 초승달이 뜨거나 달이 아예 안 뜨는 날은 어떻게 하겠소? 그거야 보름달을 잡아 놓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어 쓰면 되지. 그럼 보름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달이 나뭇가지에 걸렸을 때 잡자고 하였지요. 하지만 그물을 던져보았자 달은 쏙 빠져나가고 나뭇가지만 걸리겠지요. 보름달이 물 위로 내려왔을 때 잡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호수와 연못, 물 웅덩이에서 보름달이 빛나지요. 그때 달을 잡으면 되지 않겠어요? 메노킴이 무릎을 탁 치며 말하였어요. 기가 막힌 생각이요. 통에 물을 채우고 달이 그 속에 들어가기를 기다립시다. 달이 통 속에 들어갔을 때 뚜껑을 탁 닫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거리를 환히 밝힐 수 있을 거요. 다른 사람들도 훌륭한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지요. 사람들은 세 통에 물을 가득 채워 광장 한복판에 갖다 두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밤, 드디어 보름달이 떠오르자 시민들은 달을 잡는 광경을 구경하려고 광장에 모여들었지요. 군중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소곤소곤거리며 둥근 보름달이 서서히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하늘에 떠있는 것과 똑같이 탐스럽고 훤한 보름달이 통 속에 뜨자 목수 야샤가 재빨리 뚜껑을 닫고 못을 쾅쾅 박았답니다. 그리고는 통을 조심스럽게 창고에 갖다 놓았지요. 아무 달 없이 일주일이 흐른 뒤 다시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 부딪히고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찾지 못하였지요. 친구끼리도 서로 알아보지 못하였고요. 드디어 달을 꺼내어 거리를 밝힐 때가 왔답니다. 노인들은 창고에서 통을 꺼내오라고 명령하고는 목수 야샤를 불러와 뚜껑을 열게 하였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달이 통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통 속은 깜깜한 밤처럼 어둡기만 하였어요.
달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레우벤 노인이 말하였어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르오. 통을 기울여 물을 비웠지요. 하지만 통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텅 비어 있을 뿐이었지요. 메노킴이 소리쳤어요. 이럴 수가. 달이 사라져버렸다. 달이 감쪽같이 사라지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틀림없이 누가 훔쳐간 것이야. 누가 우리 달을 훔쳐간 게야? 지혜로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답니다. 누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요? 어느 욕심쟁이가 달을 독차지하려고 훔쳐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마을에서 훔쳐간 것일까요? 헬름의 사람들은 탄식하였지요. 우린 정말 바보였어. 더 열심히 지킬 것을. 그리고는 다음에는 달을 잘 지키기로 다짐하였어요. 달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호박 씨의 효험. 어서 오십시오. 주막집 주인 공서방은 성큼 들어서는 손님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어요. 그러나 고개를 들어 손님의 얼굴을 보고는 멈칫하였지요. 어젯밤 주막에서 묵고 새벽에 떠난 손님이었으니까요. 손님, 웬일이세요? 하룻밤 더 묵으시려고요? 아니요, 서둘다가 그만 돈 지갑을 두고 나왔소. 이불 밑에 있을 테니 어서 갖다 주시오. 그러십니까?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 그대로 있겠지요. 공서방은 손님이 묵었던 건넌방에 들어가 돈 지갑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고맙소. 금방 생각나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글쎄 지난번에 어느 손님은 중요한 문서를 놓아둔 채 한양까지 갔다가 되돌아와 가져갔다니까요. 허허, 나 같은 멍청한 사람이 또 있었군요. 그럼요. 날마다 손님 중 한두 분은 꼭 그러신다니까요. 아닌 게 아니라 주막집에서 묵고 가는 손님들 중에는 돈 지갑이나 물건을 잊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오늘 손님처럼 금방 되돌아와 찾아가거나 다음 날이나 며칠 뒤에야 찾아가는 손님도 있었지요. 하지만 아주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는 돈이나 물건도 꽤 있었어요. 조심성 있는 손님은 저녁에 돈이나 귀중한 물건을 주인에게 맡겨두었다가 아침에 찾아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맡긴 것을 깜빡 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덜어 있었지요. 공서방은 손님이 잊고 간 물건을 안방 장롱 속에 잘 보관하였다가 찾으러 오면 돌려주었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찾으러 오지 않는 돈이나 물건은 공서방의 차지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거의 뜨내기 손님들이라 일일이 찾아서 돌려준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니까요. 공서방도 처음에는 임자가 나타나지 않은 돈이나 물건을 쓰려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답니다. 임자가 다음에 찾으러 오면 어쩌지? 마치 남의 귀중한 돈이나 물건을 가로채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일이 여러 번 되풀이되자 공서방도 뻔뻔해지고 말았답니다. 공짜 돈이나 물건을 쓰는데 재미를 붙인 것이지요. 그래서 돈 보따리가 두툼한 장사꾼 손님이라도 주막에 들어오면 욕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저 돈 보따리를 잊어버리고 그냥 가면 얼마나 좋을까? 공서방은 이런 못된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요. 갈수록 손님의 돈이나 물건을 탐내다 보니 이제는 한술 더 뜨게 되었지요. 손님들이 잊고 간 돈이나 물건을 찾으러 와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돌려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손님이 묵은 방을 치울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 잊어버리신 게 아닌지요? 돈 지갑을 맡겼다니요? 술에 취하셔서 잘못 생각하신 것 같군요. 손님의 하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돈 지갑을 찾아가는걸요. 공서방은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대어 손님을 따돌려 돈이나 물건을 가로채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당나귀를 탄 손님이 주막집에 들었어요. 부자로 보이는 손님은 큼직한 돈괴를 공서방에게 내놓으면서 말하였지요. 이 돈괴를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 떠날 때에 돌려주시오.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공서방은 돈괴를 받아 안방 윗목에 갖다 놓았어요. 무거운 것으로 보아 몇 천냥은 되겠어. 내일 아침 손님이 이 돈개를 잊고 그냥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공서방은 침을 꿀꺽 삼켰지요. 돈이 탐나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한참 동안 궁리를 하던 공서방은 무릎을 탁 쳤답니다. 옳거니 좋은 수가 생각났어. 호박씨를 잔뜩 먹이는 거야. 무엇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호박씨를 까먹었나 하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지요. 공서방은 부엌 일을 하는 아내를 불렀답니다. 여보, 그 빨리 마을에 가서 호박씨 좀 구해오시오. 아니,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더니 웬 호박씨예요? 글쎄, 급히 쓸 일이 있단 말이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구해오시오. 저 영감이 뒷구멍으로 호박씨라도 까려고 저러나? 공서방의 호통에 못 이겨 아내는 투덜거리며 집을 나섰지요. 아내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호박씨를 잔뜩 얻어왔어요. 닷때나 되었답니다. 공서방은 호박씨를 가지고 돈을 맡긴 손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뱅글뱅글 웃으며 능청을 떨었지요. 손님,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심심하실 텐데 이 호박씨 좀 드시지요. 우리 고장에서 나는 호박씨는 몸에 아주 좋은 보약이랍니다. 허허, 보약이라고요? 손님은 몸에 좋은 보약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 물었지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 고장의 명물인 이 호박씨를 닷때만 드시면 만병이 없어지고 오래오래 산답니다. 한번 드셔보시지요. 공서방은 얼른 호박씨를 까서 손님의 입에 넣어주었어요. 허허, 이렇게 고마울 때가 고소한 것이 맛도 일품이구려. 손님은 공서방이 호박씨를 까놓기가 바쁘게 집어 먹었답니다. 공서방은 속으로 좋아서 어쩔 줄 몰랐지요. 손님에게 더 많이 먹이려고 손을 쉬지 않고 놀렸답니다. 밤이 깊어가자 공서방의 손끝은 부르트고 피가 맺혀 몹시 아팠지요. 그러나 꾹 참고 닷때나 되는 호박씨를 다 까서 손님에게 먹였어요. 자, 이제 호박씨를 잔뜩 먹였으니까 돈께 맡긴 걸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이야. 공서방은 몹시 기뻐하며 손님 방을 나왔어요. 공서방은 윗목에 놓인 돈깨가 이제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좋아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답니다. 이튿날 아침 손님이 부르는 소리에 공서방은 벌떡 일어났어요. 주인장, 갈 길이 멀어 일찍 떠나겠소. 어제 맡긴 돈깨를 어서 돌려주시오. 공서방은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정신이 아찔하였지요. 돈깨를 돌려달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공서방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돈깨 맡긴 걸 잊어버리라고 손이 부르트도록 호박씨를 먹였는데 그럼 내가 밤새 헛일을 했단 말인가? 공서방은 온몸의 힘이 쑥 빠졌지요.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간신히 돈계를 손님에게 돌려준 공서방은 마루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공서방을 본 아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무슨 낌새를 챈 모양이지요. 여보, 돈계를 맡겼던 손님한테서 반값을 안 받은 게 아니오? 아내의 말에 공서방은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째. 그렇군. 그 손님한테서 반값 받는 것을 깜빡했어. 공서방은 후다닥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가며 외쳤어요. 손님, 반값을 내고 가셔야지요. 그러나 당나귀를 탄 손님은 이미 멀리 사라져버리고 새벽 안개만 짙게 깔려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며 생각해보니 반값뿐만이 아니었지요. 손님은 밥값과 술값까지도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가버린 것이었어요. 터덜터덜 대문 안으로 들어서던 공서방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여보, 효과가 있었어. 호박씨를 닷대나 먹인 효험이 있었단 말이오. 우리한테 줄 돈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가지 않았어. 뭐라고요? 아이고 이 화상. 나도 호박씨나 잔뜩 먹어야겠어요. 당신 같은 남편을 잊고 싶으니까. 아내는 도끼 눈으로 공서방을 쏘아보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약혼자를 살린 여인. 서울을 지키고 있는 북쪽에 우뚝 서 있는 삼각산. 이 산을 보면 누구라도 그 아름다움과 신령스러움에 감탄하겠지만 그 산 속에 신기한 귀신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답니다. 때는 1392년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세웠을 때 거기에 복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지요. 그 당시 병부상서 벼슬자리에 있었던 김한유도 그런 희생자 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자, 김한유를 죽였으니 이번에는 그의 가족을 죽이러 가자. 포도대장은 군졸들을 거느리고서 100여 칸도 넘는 김한유의 큰 집을 습격했답니다. 옛날엔 아이, 여자, 늙은이 할 것 없이 죄 지은 사람의 온 가족 일가를 몰살했던 것이었지요. 집에다 불을 지르고 닥치는 대로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때려 죽인 뒤에 부녀들이 거처하는 내실을 열어젖힌 순간 김한유의 부인과 딸은 막 칼을 뽑아 자결을 하려던 찰나였어요. 참으시오, 참으시오. 포도대장은 급히 그 칼을 빼앗아 내던졌어요. 죽어 없어지기에는 얼굴들이 너무도 아름답군. 살아서 뒷날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이오. 모녀의 인물이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포도대장은 차마 죽이는 게 아까웠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부인과 딸은 죽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이성계는 이 두 사람의 목숨을 붙여준 대신에 어떤 굴욕도 참고 살아야 하는 관기로 삼은 것이었지요. 관기란 궁중에서 노래나 춤을 추어주면서 어떤 욕된 요구라도 다 들어주어야 하는 천한 소임인 것이었어요. 부인의 딸은 그러한 나날 속에서도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약혼자에 대한 생각이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던 이명우와 나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호접판서 벼슬에 있던 이승환이란 사람은 본시 김한유와 친한 친구였지요. 그래서 그의 아들과 김한유의 딸 간에 어릴 때부터 약혼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제 김한유는 이성계에게 반대했다고 죽어 없어졌고 이승환은
이성계 밑에서 벼슬을 그대로 눌러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승환이 그 아들을 다른 곳으로 장가들이려 하자 그의 아들 이명호는 단연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였어요. 아버님, 약속이란 하늘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해둔 약혼자가 있는데 저는 그 약속을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이승환은 주먹으로 땅바닥을 치면서 노발대발하였어요. 이 놈이 정신이 있는 놈인가 없는 놈인가? 이놈아, 채통 지키는 일이 그 무슨 일보다도 더 중한 우리가 역적 집안의 딸자식과 혼인을 하다니 될 법이나 한 말이더냐. 내 말을 듣지 않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니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거라. 그러나 약혼자에게만 마음이 굳어있는 이명호는 아버지의 어떤 호령에도 겁내지 않고 관기가 되어 있다는 약혼자와 그 약혼자의 어머니를 구출해낼 궁리에만 온 마음을 다 쓰고 있었지요. 어떻게 하면 저 가련한 두 모녀를 관기에서 빼낼 수 있으며 또 그녀와 짝을 이루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동안 약혼자였던 그 딸은 한 지위 높은 벼슬아치에게 몸을 바쳐야 하는 아찔한 순간이 왔답니다. 어느 큰 연회가 있던 날 밤, 딸은 황종석이라는 장군의 처소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황 장군의 처소를 향해 사뿐사뿐 걸어가고 있는 딸의 품 안에는 한 자루의 비수가 감춰져 있었답니다. 마음에 없는 사나이에게 재물이 되기보다는 약혼자에 대한 마음의 진실을 위해서도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결심에서였지요. 황 장군이 촛불을 대낮같이 켜놓고서 아름다운 얼굴의 여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벼랑간 문 앞에서 퍽 하고 사람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영창문을 드르륵 열고 내다보았더니 그것은 애타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관기인 것이지요. 가슴에 꽂혀있는 비수를 뽑아내면서 관기를 부르고 흔들어 보았지만 이미 숨은 끊어지고 난 뒤였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어머니는 딸을 안고 볼에다 볼을 부비면서 한마디 부르짖었지요. 정말 내 딸이로구나. 그렇지.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으로 절개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 것이니라. 그러던 부인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답니다. 이제는 하나 의지하고 있던 딸에까지 죽고 없어졌으니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같은 처지에 있던 여러 기생들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모녀 두 사람을 너무나도 가엾게 생각하여 상청을 차려놓고 그들의 영혼을 달래어 주었답니다. 광기 아닌 서울 안의 다른 기생들도 모두 와서 술을 붓고 절을 하곤 돌아갔지요. 그러고 있던 20하루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밤에도 동료 광기들은 죽은 모녀의 상청 앞에 앉아 이야기들을 해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벼랑간 상청 안방에서 흑흑흑 하고 여자 우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 괴상한 울음소리에 전신이 오싹하고 머리끝이 쭈뼛해진 광기들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엎어지고 자빠지며 도망을 치느라 정신들이 없었답니다. 그날은 김한유 대감의 딸의 약혼자였던 이명호가 아버지의 명령에 못 이겨 아버지가 정해준 병조 판서 김태전 대감의 딸한테로 장가를 드는 날이었던 것이지요. 이명호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명령에 반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이왕의 약혼자였던 여인이 지금은 죽고 없을 때이라 하는 수 없이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새로 정한 김태전 대감의 딸에게로 장가를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괴이한 일이 또 하나 생긴 것은 첫날 밤에 신부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사지를 부들부들 떨면서 몸이 불덩어리 같이 뜨거워지는 것이었답니다. 그날 밤뿐 아니라 그 다음날 밤도 그랬고 또 그 다음날 밤도 그랬답니다. 세상에, 멀쩡했던 사람이 벼랑간에 저 모양이 되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의원을 불러 약을 써도 소용이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게 아닐세. 죽은 약혼자였던 김씨 여인이 화를 내어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는 겐지 모를 일이야.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좋아해 오던 자기를 잊고 새 신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 두 사람이 모두 미워 그런 장난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신랑인 이명호도 낮에 말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얼굴에서 흐르는 피가 닷새도 지나고 엿새도 지나도 멈추질 않았지요. 많은 의원들이 부름을 받고서 와보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이때까지 10,000가지 병을 다 보아왔어도 이런 병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면서 손바닥을 털털 털고는 가버렸답니다. 신랑과 신부가 다 이 모양이었으니 집안이 조용할 까닭이 없었지요. 온 집안에 차 있는 것이란 근심과 한숨뿐이었답니다. 신랑은 곧 죽을 것 같이 위독하였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날은 또 이상한 일 하나가 생겨났지요. 밤이 오래되어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벼랑간 찬바람이 휙 일고 정신이 혼미해지더니만 신부인 김씨의 눈에 두 귀신의 모습이 비쳤답니다. 더 알아볼 것도 없이 그것은 죽은 김한유 대감의 부인과 그 부인의 따님이었던 것이지요. 그날은 두 모녀가 죽은 지 99번째 되는 날이었답니다. 괘씸한 인간 같으니라고 약혼녀에 대해서는 씻은 듯이 잊고서 새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있으니 이 명호란 놈이 쓸개 빠진 놈이지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그 두 사람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 되는 여인이 딸을 보고서 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는 피가 멎질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이명호가 너무 가련한 것 같습니다. 부인이 혀를 쯧쯧 찼답니다. 쓸개 빠진 인간은 이명호 한 놈뿐이 아니구나. 너도 바로 그런 인간이란 말이다. 어째서 인간이 사랑할 줄만 알고 미워할 줄은 모르는 것이냐. 그렇지만 어머니, 이명호가 너무 가련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가 미웠지만 그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 어떻게 하더라도 이명호를 도와주고 싶어요. 어머니, 부탁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구해줄 방법이 없습니까?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을 않고 있다가 입맛을 쩝쩝 다셨답니다. 네 마음이 꼭 그러하다면 그를 살려낼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만. 딸은 어머니의 가슴에 매달렸어요. 어머니, 그 살려낼 길이 무엇이어요? 어머니, 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부인은 뜸직뜸직하게 느린 어조로 방법을 일러주었지요. 삼각산 꼭대기에 가면 500년 묵은 늙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에서 500보쯤 왼쪽으로 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밑에 조그만 늑대굴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 늑대굴이 어떻다는 것이지요? 그 굴 안에 풀들이 나 있는데 성혈초라 하여 제비풀 비슷하게 생긴 풀이 있단다. 그 풀을 캐어다가 정성을 들여 다려 먹이면
병자가 곧 나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들었다면 신부가 반드시 밝은 날에 사람을 보내어 그 약초를 캐어오게 할 것입니다. 어느새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두 여인의 그림자는 온데간데가 없고 신부는 겨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환각에서 깨어날 수가 있었답니다. 신부 김씨는 다음날 친히 삼각산으로 올라갔지요. 남을 시키는 것은 정성이 부족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과연 제비풀을 닮은 풀이 있었기로 그 풀을 캐어다가 정하게 다려 남편에게 먹였더니 신랑 이명호는 거짓말같이 몸을 털고 일어나서 멀쩡한 사람으로 되돌아왔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무사하게 된 것은 죽은 그분이 도와주신 덕분이어요. 이명호의 부부는 매년 죽은 두 여인의 제사를 지내주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약초 이름을 귀신풀이라고 불렀답니다. 도로 묵이 된 도루묵. 1592년 4월 어느 날이었어요. 큰일 났사옵니다, 전하. 일본군이 무서운 속도로 진격해오고 있사옵니다. 일본이 약 20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며 조선으로 쳐들어왔지요. 임진왜란이 터진 것이었어요. 미처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던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말았지요. 충주 탕금대가 무너지고 그곳을 지키던 신립장군이 강물에 몸을 던졌다 하옵니다. 보고를 받은 선조 임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빨리 피난을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신하들은 반대를 하고 나섰지요. 아니 되옵니다, 전하. 종묘 사직과 백성들을 버리고 어디로 떠난단 말씀입니까? 그럼 이대로 앉아서 죽자는 말인가? 임금이 목소리를 높이자 신하들은 그만 할 말을 잃고 우물쭈물 물러섰답니다. 밀물처럼 밀려오는 일본군에 맞서 싸울 힘도 용기도 없었으니까요. 하오면 전하, 만약에 대비하여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를 세워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몇몇 신하들의 주장에 임금은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고 부랴부랴 피난길에 올랐답니다. 수도 한양과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는 임금의 피난 행렬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물론이고 따르는 신하마저 100여 명에 불과하였지요. 일행은 쉬지 않고 걸어 임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갔답니다. 하지만 개성마저도 위험에 빠지자 다시 평양으로 떠났지요.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도망치는 임금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세를 꺾지 않고 북으로 거침없이 밀고 올라왔어요. 마침내 평양성마저 함락되자 임금 일행은 또다시 북쪽으로 도망을 쳐야 했어요. 나는 중국 요동으로 갈 것이니라. 임금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평안북도 의주로 향하였어요. 여차하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갈 생각이었지요. 전쟁은 계속되고 피난 생활은 처참했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해다가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로 춥고 배가 고픈 생활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부가 생선 꾸러미를 들고 임금이 묵고 있는 피난처를 찾아왔어요. 상감마마께서 이런 생선을 드실지 모르겠사오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가져왔사옵니다. 끼니는 다가오는데 음식 재료가 없어 막막했던 나인이 몹시 기뻐하며 말하였지요. 고맙소. 맛있게 요리하여 올리리다. 오랜만에 싱싱한 생선을 맛본 임금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어요.
담백한 맛이 최고로구나. 그러고는 곧 명령을 내렸답니다. 이 생선을 바친 사람을 불러오너라. 어부가 달려와 임금 앞에 엎드렸어요. 네 덕분에 별미를 맛보았구나.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런데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예, 묵이라고 하옵니다. 그러자 임금이 고개를 흔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어허, 맛에 비해 이름이 보잘것없구나. 그러더니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무릎을 탁 치며 말하였지요. 옳지, 고기의 배 쪽이 은백색으로 빛나고 맛도 좋으니 귀하기 이를 데 없는 생선이다. 이제 묵이라 부르지 말고 은어라고 부르도록 하라. 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은어 덕분에 힘겨운 피난 생활을 잠시 잊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었어요. 한편 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은 임금과는 다른 길을 걸었지요. 군사들을 이끌고 함경도로 가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답니다. 자, 가자.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치열한 전투 끝에 광해군은 곳곳에서 승전보를 올렸답니다. 이 소식은 곧 임금에게 전해졌지요. 전하, 세자 저하께서 비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군사들을 이끌고 있다고 하옵니다. 임금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편지를 보내었어요. 내가 살아서는 만국의 임금이 되었고 죽어서는 장차 다른 나라 땅의 귀신이 되겠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헤어져 있으니 다시 볼 날이 없을 듯하다. 바라건대 세자는 빼앗긴 국토를 다시 찾아서 위로는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부모의 돌아옴을 맞이하라. 이런 말을 종이에 쓰자니 눈물이 앞을 가려 말할 바를 모르겠구나. 편지를 읽은 광해군은 목 놓아 통곡하였어요. 하바마마, 소자 반드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겠사옵니다. 광해군은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전쟁터로 달려갔지요. 나는 조선의 세자다. 외놈들아, 내 칼을 받아라. 광해군의 용기에 밀리기만 하던 전쟁이 조금씩 유리해지기 시작하였어요. 전쟁이 나자마자 도망친 임금과 조정을 원망했던 백성들의 마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였지요. 세자 저하께서 적진을 총행무진 누빈다면서 벌써 여러 곳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네. 의병을 모집한다던데 우리도 나가 싸우자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일본 군들을 물리쳤지요. 남쪽 바다에서는 거북선을 앞세운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답니다. 그 결과 일본군이 물러나고 조선 임금은 한양으로 돌아왔지요. 어느 날 수라상을 받은 임금이 입맛을 다시며 말하였어요. 담백한 은어 맛을 다시 보고 싶구나. 바로 다음 날 은어가 수라상에 올랐답니다. 기쁜 얼굴로 은어를 맛보던 임금이 이맛살을 찌푸렸어요. 이게 진정 은어란 말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음식을 담당하는 나인의 대답을 듣고도 임금은 고개를 갸웃갸웃하였지요. 은어가 이렇게 맛없는 고기였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고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은어라는 이름이 아깝다. 도로 묵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여 묵은 도로 묵이 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도로 묵은 도루 묵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뒤 사람들은 이 일을 빗대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헛수고가 되었을 때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말하였지요. 그런데
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은 비단 묵이라는 물고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선조 임금이 광해군을 대하는 태도에도 딱 들어맞는 말이었지요. 전쟁 때는 믿고 의지했던 광해군을 전쟁이 끝나자 의심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싸움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도망만 다녔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 광해군에게 질투가 났던 것이지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겠지. 나는 도망만 다닌 왕이라고 비웃음을 받는데 광해군은 용감하다고 칭찬을 받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게다가 광해군은 정식 왕비의 아들이 아니라 후궁의 아들이었지요. 중국에서는 광해군이 둘째 아들이라는 이유로 세자 책봉을 미루었고 선조 임금은 중국의 인정을 받지 못한 광해군을 더욱 미워했답니다. 그러다가 선조 임금은 51세의 나이에 17세의 임목 왕후를 중전으로 맞이하였어요. 광해군은 9살이나 어린 새어머니를 맞이한 것이지요. 곧 정식 왕자 영창대군이 태어났고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대었어요. 아무래도 영창대군이 왕위를 잇는 게 이복에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던 어느 날 선조 임금이 쓰러졌지요. 생명의 위험을 느낀 선조 임금이 광해군에게 말하였어요. 내가 이러한데 어찌 왕위에 있을 수 있겠느냐. 세자가 장성했으니 이제 왕위를. 하지만 병세가 조금 나아지자 다시 광해군을 구박하였지요. 중국의 책봉을 받지 못한 세자는 나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때마다 광해군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꿇어 엎드렸답니다. 아바마마, 지난번에 갑자기 쓰러지신 이후로 소신은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었나이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다가 왕위에 오른 지 41년이 되던 해 2월 1일 선조 임금은 갑자기 위독해져서 그날로 죽음을 맞이하였답니다. 다음 날 광해군은 선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요. 도루묵 이야기에는 상황에 따라 광해군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던 선조 임금의 마음이 잘 반영되어 있답니다. 생선보다 이야기로 더욱 알려진 도루묵은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겨울철에 잡아서 굵은 소금을 치고 숯불에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답니다.